네, 안녕하세요. 경제를 1도 모르는 경알못을 경잘알로 바꿔주기 위한 방송, 경알못을 위한 경제 토크, 매일경제 조시영, MBN 윤범기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방송인데요. 자, 오늘은 얼마 전에 아쉽게도 결렬로 끝난 북미 정상회담과 그와 관련된 대북 제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북 제재 중에서도 특히 경제와 관련된 부분 집중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미국은 북한이 모든 대북 제재를 다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북한은 아니다, 우리는 일부만 요구했다, 이렇게 입장이 갈렸는데 정확하게 양측 입장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양측의 입장은 뭐 현장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둘만이 정확하게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어떤 의견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외신 보도나 국내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북한은 자기들에게 적용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마지막 5개를 좀 풀어달라고 했고, 미국은 그러면 그거 사실상 모든 제재를 풀어달라는 얘기다. 아하. 뭐 그렇게 해서 의견이 엇갈렸다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시설 외에 핵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마저 없애는 게 이제 최종 목표인데요. 그렇죠. 북한은 뭐 아니다, 우리 그냥 영변 정도 없앨 테니까 일단은 뭐 제재 풀어주면 그 다음 단계는 그때 가서 또 생각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오가간 것 같습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가격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 협상이 결렬된 걸로 보입니다. 그럼 북한이 풀어달라고 한 대북 제재,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나요? 이것도 일단 추측으로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유엔이 결의한 마지막 5개 대북 제재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이제 미국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2016년부터 탄도미사일을 엄청나게 쏘아댔고, 그렇죠. 핵실험도 여러 차례 단행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엔이 김정은 정권을 옥죄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하나하나 도입을 했는데요. 그 원으로 따지면 이렇게 큰 원이 있다면 가운데 중심부터, 김정은 주변을 중심부터 해서 점점 넓혀갖고 원을 꽉 채우는 형태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따져보면 가장 핵심에 있는 원은 무연탄, 철, 이런 걸 이제 수출을 못하게 막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제재, 대규모 금융거래 이런 거를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 북한의 선박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입항금지제도. 그러니까 무연탄이나 철 같은 거 자연스럽게 수출을 못하겠죠. 그렇죠. 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제3국들이 고용하지 말라.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섬유류 수출이나든지, 그 다음에 북한과 합작법인을 만든 거를 금지했습니다. 네, 이 섬유류 수출 이런 거는 이제 개성공단과도 연결이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입된 게 노동자를 본국으로 다 송환시켜라. 북한으로. 그러니까 단 한 달도 뭐 더 이상 이제 남겨두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였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획권이라고 그래서 북한이 이 서해와 동해에 있는 수산물 어획권은 물고기 잡는 것까지. 그렇죠. 중국 등에 많이 팔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은 원부터 큰 원까지 점점 이렇게 넓힌 이유. 그게 바로 김정은의 핵개발 자금, 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통치 자금, 요 모든 걸 막아서 결국엔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뭐 이렇게 한 압박의 수단으로 쓴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북한이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틀어막는 그런 제재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 측에서는, 이제 남측에서는 이제 남북 경협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이 금강산 관광 하고 개성공단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재개하려면 이 중에서 어떤 제재가 어떻게 풀려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정확하게 어떤 제재가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해석하기 나름의 여지인데요. 일단 금강산 관광의 경우에는 대북 제재에 해당이 안 된다는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가 벌크 캐시, 이른바 대량의 돈, 그렇죠? 그래서 관광객을 무슨 배로나 실어 날라든지 버스로 간다든지 뭐 이런 예전의 방식대로 하는 거, 이런 것만 안 하면 된다. 여행사를 통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관광하는 거는 가능하다. 뭐 이런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벌크 캐시가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그냥 캐시는 그렇죠. 소량의 캐시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금강산 관광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현재 이제 그 시설들이 다 낙후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현대야산이 올라가서 그거를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때부터는 100% 대북 제재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쉽게 설명해서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북한의 여자 하키 선수들이 내려왔었죠. 네네. 그때 우리 장비를 썼었어요. 뭐 이런 보호패드라든지 헬멧이라든지 다 그 좋은 장비를 썼는데 이거 하나도, 심지어 옷까지도
못 갖고 올라가겠습니다. 대북 제재에 걸릴 가능성 때문에. 모든 하여간 북한으로 갖고 들어가는 순간 네.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망치 하나 들고 가는 순간 걸리기 때문에 아마 수리 자재, 수리 뭐 이거 하는 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 이것도 아마 대북 제재에 미국이 그다음에 유엔이 정한 대북 제재가 풀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 개성공단은 보면 사실 다 걸립니다.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시켰죠. 그다음에 벌크 캐시, 달러화 못 갖고 가겠죠. 그렇죠. 금융거래도 막았죠. 그다음에 대부분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가 섬유, 직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못하게. 수출을 못하게. 그렇죠. 만들어봤자 수출할 길이 없는. 그렇죠. 이제 이게 뭐 남북 간의 특수거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국제법상 애매한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사실 이 남북 경영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은 네네. 북한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북한에 이제 건물도 짓고 도로도 깔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동산 수요, 건설 수요도 많이 일어나서 이제 그 돈을 벌 일이 많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북한에 투자하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뭐 경영 투자를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작년에 기획재정부 출입하고 대북 제재와 그다음에 남북 경영과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일부 기업들에서 이제 연락도 오고 막 그랬습니다. 실제로 만나본 적도 있고 그런데 그때도 한 얘기인데 일단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왜 기다려야 되냐? 네. 현재로서는 대북 제재가 하나도 안 풀린 데다가 이게 풀리기까지가 되게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 결의안이 이제 무수히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무수히 많은데 거기 플러스 미국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입될 때마다 발맞춰 갖고 그 자국의 대북 제재를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제 미국 국내법상 대북 제재가 또 있고요. 그래서 대북 제재와 관련된 미국 국내법만 무려 15개나 된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어떻게 걸릴지가 전문가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명시적으로 미국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주겠다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경영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가장 간단한 예로 미국의 이제 수출 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시행령이 어떻게 돼 있냐. 제3국이 북한으로 물자를 보낼 때 미국산 부품과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물자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승인을 미리 받아야 된다. 이게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의 특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건에 미국 특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아이폰, 핸드폰 하나 갖고 들어가기가. 그렇죠. 그러면 그게 10%가 넘는지 안 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미국 상무부가 허가하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들어가지 마라. 사실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북한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IMF나 세계은행 같은 돈줄 그런데 이제 가입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그걸 하려고 해도 또 대북 제재가 걸어먹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인 대북 제재부터 하나하나씩 풀려나가. 예를 들어서 금융거래라든지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라든지 이런 게 풀려야 그 다음에 IMF나 뭐 세계은행 같은 데서 돈을 보내서 북한에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 대북 제재가 조금 상당 부분 풀린 다음에 이제 얘기인데 네. 북한도 당연히 이제 개발 자금을 IMF나 세계은행에서 받고 싶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업이라든지 해외 기업이 북한에 들어갈 때도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일단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보증도 해주고 뭐 그다음에 그 개발 자금을 활용하게 되면은 또 자기네들이 들여야 될 투자 자금도 좀 많이 줄어들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모두가 원하지만 상당히 먼 미래의 얘기가 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문제는 IMF나 세계은행 모두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네, 둘 다 본부는 워싱턴에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만, 특히 미국이 명시적으로 얘기해야만 이제 두 기관의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그 사실 베트남이 약간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 장소를 선정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예,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 예, 그거에 약간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인데요. 베트남이 과거 개혁개방 정책, 이른바 도이모이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표방한 게 1986년입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미국이 임시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게 1992년입니다. 8년 뒤의 일이었고요. 그게 연락사무소가 개설이 돼서야 국제기구 IMF가
베트남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1993년입니다. 저희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시죠? 그러네요. 7, 8년 정도 걸렸다는 거고 네. 베트남도 미국과 전쟁을 치렀던 나라고 그렇죠. 북한도 미국과 전쟁을 치른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제 개방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도 한 7, 8년 정도는 흘러야 이제 네. 세계은행에도 가입하고 IMF도 네. 가입하고 국제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네네. 우리나라도 그러면 작년부터 북미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으니까 좀 꽤 많은 시간이 흐를 걸로 예상이 네. 되는데 네. 그럼 정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건데 네. 이렇게 산 넘어 산인 상황에서 아니 이러다가 북한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붕괴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네네. 대북 제재가 어느 때보다도 촘촘하고 북한 경제를 옥죄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은 결국 핵을 빼고 니네 경제를 우리가 속도감 있게 해줄 테니 핵을 빼라 뭐 이런 식의 미국의 노림수인데요. 북한 경제가 먼저 붕괴할 가능성, 붕괴하기 전에 아마 뭔가 그 결정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2009년에 민간에 있는 자금들을 통치자금으로 빨아들이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기억납니다. 돈을 바꿔야 되니까 그 돈이 다 정부의 은행으로 다시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그걸 상당 부분 이제 민간에 있던 지하 자금을 빨아들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북한 경제가 상당히 마비됐습니다. 아.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평양에 있는 그 상점들이 약간 항의의 표시로 일제히 문을 닫은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확인되질 않는 내용이죠. 당시 김정일과 김정은이 그걸 보고 약간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야 이게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면 우리도 통제가 불가능한 순간이 오겠구나. 뭐 이런 그거를 느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뭐 실패 뭐 책임자 처벌하고 막 그렇죠. 총살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그래서 당시 관련된 화폐 개혁 주장자를 총살도 하고 막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김정은도 이제 이게 대북 제재가 벌써 이거 2년 이상 지속되고 조금씩 안 좋은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죠. 2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 사실은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1994년 뭐 폭격하려고 했었잖아요. 예, 네.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한다 뭐 이런 식이 있었는데 그때가 민주당 정권입니다. 사실 민주당 정권이 훨씬 더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김정은한테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임기 내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게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국내 경제도 어렵고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네. 그러니까 결국 김정일에게 남겨진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다. 많지 않죠. 남겨진 시간이 뭐 길어야 1년 반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북 제재의 디테일에 대해서 매일경제 조시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경향을 위한 경제 토크 두 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